1970년대 스크린을 장악했던 전설적인 여배우. 하지만 그녀의 삶은 화려한 은막이 아닌 붉은 압류 딱지와 싸구려 성인 비디오 진열대 사이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몰락이 아닙니다. 돈은 재벌에게, 이름은 에로 배우에게 털렸습니다. 바로 톱스타 진도희를 2번 죽인 한국 연예계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자본과 대중의 탐욕은 어떻게 한 여성을 이토록 완벽하게 파괴했을까요? 1949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난 진도희는 학창시절부터 눈에 띄는 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으로 당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 초반,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딘 진도희는 기존 한국 여배우들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틀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당시 대중매체가 선호하던 여성상은 순종적인 아내이거나 가혹한 운명에 희생당하면서도 눈물을 감추는 가련한 여주인공이었습니다. 반면 진도희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서구적인 체형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당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 던져진 일종의 시각적,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대표작인 서울의 연인과 애증의 사슬 등을 통해 진도희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스크린 속 그녀는 남성 배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맡은 배역들은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도시를 배경으로 자신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계산하고 행동하며 때로는 도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가던 1970년대 대중, 특히 젊은 관객층과 남성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영화의 흥행 기록이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진도희가 출연한 영화들이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면서 그녀는 단숨에 충무로 섭외 1순위 배우로 등극했습니다. 제작사들은 그녀의 이름을 포스터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글씨로 배치했고, 배급사들은 진도희가 출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방 극장들과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매일같이 그녀의 기사를 쏟아냈고, 평단과 대중은 그녀에게 1970년대 최고의 섹시 심볼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섹시 심볼이라는 수식어는 배우 개인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철저한 대상화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언론과 대중은 진도희의 연기력이나 배우로서의 직업적 철학을 심도 있게 조명하기보다는 그녀의 사생활과 외적인 매력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잡지 표지부터 텔레비전 광고, 신문 지면까지 진도희의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소비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안팎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톱스타였지만 동시에 대중문화 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핵심적이고 소비적인 부속품처럼 기능할 것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진도희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당대 영화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한 편당 최고액의 출연료 기록을 연일 갱신했고, 각종 상업 광고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며 엄청난 재력을 축적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스스로의 노동과 매력으로 이룬 이 압도적인 성취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독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확고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연예계라는 무대는 겉보기만큼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연예계는 체계적인 소속사 기반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배우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전무했습니다.
배우들은 제작자나 권력자들의 일방적인 요구와 계약 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대중의 열광적인 인기도 사소한 스캔들 하나에 하루아침에 식어버릴 수 있는 지극히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970년대는 정경유착과 급성장한 기업 집단, 즉 재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쥔 신흥사업가들은 문화예술계에 막강한 자금력을 행사하며 톱스타 배우들과의 사적인 교류나 혼맥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하나의 트로피처럼 여겼습니다. 화려한 영화계의 최정상에서 끝없는 촬영 일정과 무자비한 대중의 시선에 서서히 지쳐가던 진도이 역시 이 거대한 자본주의적 권력 구조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눈부신 성공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은행가 출신의 재력가 정운익을 만나 극비리의 결혼을 발표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쟁취했던 진도이의 주체적인 삶과 스타로서의 주도권이 결혼과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거대한 자본의 덫을 향해 치명적인 방향 전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여배우가 재력가와 결혼을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관행이자 대중문화의 전형적인 결말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 대중매체는 이러한 결합을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포장하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적이고 가부장적 질서가 확고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무리 스스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톱스타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인생의 성공은 견고한 경제력을 갖춘 남성과의 결혼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대중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연예계 생활은 여성 배우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요구했고 많은 여배우들이 은퇴를 전제로 한 재벌가나 사업가와의 결혼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최정상에 위치해 있던 진도이 역시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통념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수십 편의 영화를 겹치게 출연해야 했던 당시 충무로의 열악한 제작 환경은 그녀를 철저히 소진시켰습니다. 수면 부족과 과로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다른 촬영장으로 끌려다니듯 이동해야 했고 카메라 밖에서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품평하는 대중의 날 선시선과 언론의 집요한 추적을 견뎌야 했습니다. 화려한 명성의 이면에는 철저한 고립감과 극도의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견고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정운익의 등장은 진도이에게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이 숨막히는 연예계라는 전장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비상구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와의 결혼 발표는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든 거대한 이슈였습니다. 신문과 잡지들은 앞다투어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낭만적인 서사로 그려냈고 진도이가 착용한 웨딩드레스와 결혼식장의 규모,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누리게 될 호화로운 생활 환경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대중은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매혹적인 여신이 마침내 현실 세계의 안락한 성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진도이 본인 역시 이 결혼을 통해 치열한 생존 경쟁과 가십의 늪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진도이는 대중의 예상대로 영화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은퇴 선언은 단호했고 그 어떤 후속 작품의 제안이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가 재력가와 결혼한 여성에게 요구하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미덕이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직업적 성취와 명성은 남편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 철저히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한 진도이는 과거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무역회사와 외식 사업을 이끌며
경제적인 안정을 이뤘고 미주 한국일보에 시를 등단하며 문학적 재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지 기독교 방송의 미주 라디오 MC로도 활약하며 한인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평온한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타국에서 평온을 누리던 그 시기, 조국의 연예계에서는 텅 빈 진도이라는 이름의 왕좌를 노리는 기만적인 상술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도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으며 과거의 상처를 잊어가고 있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생태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각 가정의 거실마다 VCR, 즉 비디오 플레이어가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 골목마다 우후 죽순처럼 비디오 대여점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극장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안락하게 영화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매체의 대중화 이면에는 규제와 도덕의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난 기형적인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에로 비디오로 대변되는 저예산 성인용 비디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할리우드 직배 영화들의 공세에 밀려 극장 흥행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했던 영세한 제작자들은 스크린 경쟁을 포기하는 대신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새로운 유통망을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인물 제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작 기간은 단 며칠, 제작비는 1,000만 원 안팎에 불과한 조잡한 비디오 테이프들이 매주 수십 편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치열하고 저급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작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작품의 질이나 연출력이 아니었습니다. 대여점을 기웃거리는 중장 남성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는 극도로 자극적인 제목과 마케팅 포인트가 전부였습니다. 바로 이 혼탁하고 탐욕스러운 비디오 시장의 한복판에서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명의 도용범죄가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에로 비디오 시장에서 활동하던 한 교활한 제작자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디오 대여점의 주 고객층인 30대 후반에서 50대 남성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 청년기를 보내며 당시 최고의 스크린 여신이었던 진도희의 환상에 열광했던 세대였습니다. 진도희라는 이름 석자는 단순한 과거의 배우를 넘어 그들 세대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 궁극의 섹시 심볼이자 채워지지 않은 판타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제작자는 이 막강한 이름이 가진 파괴적인 브랜드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비디오 테이프 표지에 진도희라는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서 출시된다면 내용의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흥행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 재벌가로 시집을 가며 은퇴했고 남편의 빚더미에 앉아 몰락한 뒤 미국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작자는 타인의 고통과 몰락을 기회로 삼는 하이에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진도희가 몰락하여 타국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도희는 이미 연예계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수십억의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망쳐 숨어 사는 여자가 어떻게 한국의 제작자를 상대로 항의를 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겠는가? 그녀의 이름은 이제 주인이 없는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 이름을 주워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타인의 삶을 짓밟고 영혼을 도둑질한 자의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제작자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성인 비디오 시장에 막 발을 들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신인 여배우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도희라는 예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명이인의 해프닝이나 선배 배우에 대한 오마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과거 1970년대를 풍미했던 톱스타 진도희가 가진 아우라와 인지도를 훔쳐와 싸구려 성인물의 포장지로 사용하려는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이름 도둑질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진도희가 가지고 있던 고급스럽고 주체적인 관능미는 거세된 채 오로지 살색이 난무하는 조잡한 에로 비디오의 여주인공에게 과거 톱스타의 왕관이 억지로 씌워진 것입니다. 가짜 진도희를 내세운 첫 번째 비디오 테이프가 전국 수만 개의 대여점 진열대에 꽂히던 날, 제작자의 계산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K스 겉면에는 관능적인 포즈를 취한 낯선 여배우의 사진과 함께 진도희라는 이름이 자극적인 붉은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네 비디오 가게를 찾은 남성들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흠칫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 진도희와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미묘하게 달랐지만 조악한 인쇄 상태와 짙은 화장 탓에 단번에 가짜라는 것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팩트를 확인하기보다 자신들의 관음증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더 빠르고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테이프를 집어들었고 비디오는 날개가 돋친 듯 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흥행의 이면에는 대중의 비틀린 가학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우러러보며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고귀한 톱스타가 재벌 남편의 파산으로 인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극적 서사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비디오 속 여배우가 진짜 진도희이길 내심 바랐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화려했던 진도희가 빚에 쪼들리더니 결국 이런 삼류애로 비디오에 나와서 옷을 벗는구나. 이러한 잔인한 착각은 대중에게 묘한 우월감과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인간이 겪은 끔찍한 인생의 파멸이 비디오 대여점 뒷방에서 은밀하게 소비되는 가장 자극적이고 완벽한 포르노그래피 서사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와 연예계 시스템은 이러한 야만적인 도용 행위를 지지할 그 어떤 윤리적 브레이크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 성명권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인 진도희는 빚을 지고 도망친 이른바 사회적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눈에 그녀는 그저 돈을 줬다 패가망신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추락한 여성의 인권이나 명예 따위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는 이러한 사회의 폭력적인 편견과 법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방패막이 삼아 당당하게 남의 이름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명을 훔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정체성을 뿌리째 뽑아내어 오물통 속에 처박아 버린 영혼의 살인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진도희가 1970년대에 보여주었던 연기는 당시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주체적 욕망을 스크린에 당당하게 투영한 하나의 예술적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진도희가 양산해내는 삼류 에로 비디오들은 여성을 철저하게 남성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키는 저급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제작자의 얄팍한 상술은 오리지널 진도희의 찬란했던 필모그래피와 예술적 유산을 하루아침에 싸구려 매춘부의 그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녀가 이룩했던 모든 긍정적인 가치들은 소멸하고 오직 파산하여 몸을 파는 늙은 여배우라는 끔찍하고 억울한 오명만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기록 속에 더럽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자신의 이름이 난도질당하며 싸구려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전국의 뒷골목을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이국 땅에서 접시를 닦던 진짜 진도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붙은 손을 부여잡고 잠에 들며 그녀는 고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현재를 몰라주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바람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가난과 실패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과거와 이름마저 빼앗아 발가벗겨 본 것입니다. 자본에게 현실의 삶을 강탈당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쇼비즈니스라는 거대한 괴물이 만들어낸 존재마저 지워버리는 끝없는 명예살인의 늪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비디오 대여점들이 가짜 진도이가 출연한 낯뜨거운 에로 비디오로 도배되던 그 시기, 이 잔혹한 인격 살인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황색 언론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은 스포츠 신문과 연예 주간지들이 가판대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 극도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던 황색 저널리즘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들에게 진도이라는 이름의 등장은 그야말로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과거 최고 권력자와 재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고고한 여배우가 파산 후 삼류 성인물로 추락했다는 내러티브는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의 관음증을 폭발시킬 수 있는 최고의 특종이었습니다. 기자들 중 일부는 비디오 속의 여배우가 과거 1970년대에 진짜 진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예계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얼굴과 체형, 목소리조차 미묘하게 다른 두 사람을 완벽하게 동일 인물로 착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의 눈을 감고 대중을 기만하는 교묘한 말장난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신문 가판대에는 왕년의 섹시 심볼 진도이, 충격의 전라 노출 씬으로 복귀, 재벌가 사모님에서 에로바우로, 빚더미가 만든 톱스타의 처참한 몰락 같은 원색적이고 악의적인 헤드라인들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기사 본문 어디에도 이 여배우가 동명이인이거나 예명을 도용한 신인이라는 명확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거 톱스타 진도이의 화려했던 시절 사진과 새롭게 출시된 에로 비디오의 선정적인 캡처 화면을 나란히 교차 편집하여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기정사실화하도록 악랄하게 유도했습니다. 언론이 쳐놓은 이 비열한 덫에 대중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열광적으로 걸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팩트를 교차 검증하거나 의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언론이 던져준 자극적인 먹이를 씹고 뜯으며 즐겼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는 급격한 경제성장 이면에 자리 잡은 계층 간의 위화감과 재벌이라는 특권층에 대한 대중의 숨겨진 적대감이 존재했습니다. 대중은 자신들이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꼭대기층에 머물던 여신이 자본주의의 실패로 인해 가장 비천한 진흙탕으로 떨어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병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술자리마다, 직장의 휴게실마다, 목욕탕과 이발소마다 진도이의 이름이 천박한 농담의 소재로 오르내렸습니다. 빚 갚으려면 별 수 있겠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몸으로 때우는 거지. 한때 시대를 대표했던 걸출한 여배우의 위대한 유산은 하루아침에 대중의 가학적인 조롱과 남성들의 저급한 성적 농담으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더러운 소문은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은 고국의 소식을 빠르게 소비하는 또 다른 거대한 한인 사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비디오 테이프들은 불법 복제되어 며칠 만에 LA 한인타운에 비디오 대여점 진열대에 꽂혔고 한국의 스포츠 신문과 잡지들 역시 교민들의 주요한 오락거리였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고국과 철저히 담을 쌓고 지내던 진짜 진도이에게도 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서서히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사업장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진도인은 코리아타운의 한 작은 한인마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트 한편에는 고국에서 들여온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조그만 대여 코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곳을 지나치려던 진도이의 발걸음이 돌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 아래 진열된 심프로 비디오 테이프들 사이로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 석자가 그녀의 시야를 강타했습니다. 붉고 노골적인 폰트로 인쇄된 진도이라는 거대한 글씨. 그리고 그 아래에는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민망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낯선 젊은 여자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테이프 케이스에는 돌아온 70년대의 여신, 숨막히는 파격 노출이라는 저급한 문구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진도인은 누군가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내리친 것 같은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케이스의 촉감이 그녀의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이것이 잔인한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상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훔쳐 애로 영화를 찍고 그것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이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트 주인이 수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마치 불에 데인 듯 비디오 테이프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소리 없는 비명을 토해내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국에서 홀로 사업을 일구며 수많은 시련을 겪었을 때도 낯선 환경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을 때도 이토록 처절하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나는 진도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부심 넘치는 배우다. 라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이국 땅에서 하녀처럼 노동하며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지만 고국의 역사 속에 기록된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의 이름만큼은 영원히 고결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목격한 진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고국의 무자비한 자본과 비열한 쇼비즈니스 산업은 그녀가 물리적인 재산을 잃고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가진 단 하나의 비물질적 자산,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름과 명예마저 훔쳐내어 가장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대중은 비디오 속 여자가 가짜라는 것을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그녀를 향해 싸구려 유배우라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찌르는 칼날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다시 벌면 그만이고 육체의 고단함은 쉬면 나아질 수 있지만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해버린 명예와 오염된 과거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영혼의 흉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도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도록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야. 그 더러운 영화에 나온 여자는 내가 아니라고. 텅 빈 방 안을 울리는 그녀의 절규는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도이의 삶은 완전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등 뒤를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홀에서 들려오는 교민들의 사소한 웃음소리,
낮게 속삭이는 대화 소리조차 모두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아냥으로 들렸습니다. 저 주방에 있는 여자가 밤에는 옷 벗고 애로 영화 찍은 그 진도일에 환청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며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했던 과거의 소극적인 공포는 이제 자신이 에로배우 진도희로 오인받아 손가락질 당할 것이라는 압도적이고 능동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고 극도의 대인기피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감옥도 억울하게 빼앗긴 이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보다 잔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싸구려 에로 비디오의 포장지로 전락해버린 참단 현실을 목격한 그날 밤 이후 진도희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와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고 굵은 글씨로 인쇄된 자신의 이름과 그 아래 나체로 누워있던 낯선 여자의 사진이 망막에 인두로 지진 듯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설 때마다 길을 걷는 모든 교민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것 같은 끔찍한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대중의 시선을 즐기며 그 환호 속에서 존재 가치를 증명받았던 천생 여배우는 이제 타인의 시선 자체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지독한 대인기피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에는 유명인의 이름이 갖는 상업적 가치, 즉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개념조차 희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영만리 타국에 머물던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도용한 애로 비디오 제작자를 상대로 즉각적인 국제 소송을 벌이거나 언론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컸습니다. 결국 1970년대 은막을 장식했던 진짜 진도희는 자신의 이름이 조잡한 비디오 테이프 표지에 인쇄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가슴치며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혀야만 했던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자신의 이름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짓밟히는 광경을 뜬 눈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무기력함은 그녀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좁은 방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내가 도대체 세상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남편에게 돈을 다 빼앗기고 쫓겨난 것도 모자라 이름과 명예까지 강탈당하며 이토록 처절하게 조리 돌림당해야 하는 것일까?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버렸지만 한국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진도희의 비디오 테이프들은 그녀를 매일 밤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을 채찍질하는 끔찍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자본에게 현실을 찢기고 쇼비즈니스에게 과거를 강간당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파멸을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선택한 대가는 그녀의 육신과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억울함을 세상에 토해내지 못하고 스스로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가두어버린 진도희의 삶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사건 이후 그녀는 코리아타운이라는 좁은 한인 사회 안에서도 스스로를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행여나 길을 걷다 한국 신문이나 잡지가 진열된 가판대를 볼까봐 교민들이 모여 고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식당홀을 지나쳐야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녀에게 조국의 언어인 한국어는 곧 자신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끔찍한 매개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소식을 완전히 끊었고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마저 스스로 차단한 채 완벽한 이방인이자 유령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세상의 악의적인 톱니바퀴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을 관통하며 한국의 에로비디오 시장은 황금기를 맞이했고 가짜 진도이를 내세운 제작자의 비열한 기획은 그들의 예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단 한 편의 비디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작품이 자극적인 화제성으로 성공을 거두자 제작자는 속편을 연이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진도이의 얼굴과 벗은 몸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들은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전국의 비디오 대여점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진짜 진도이에게 있어 일회성의 상처가 아니라 매일같이 새롭게 칼날을 갈아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지속적이고 악랄한 고문이었습니다. 당시 고국의 대중들에게 진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1970년대의 기품있고 당당했던 톱스타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야 시간에 은밀하게 소비되는 싸구려 성인물의 대명사로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던 90년대 후반부터는 상황이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조악한 화질의 비디오 테이프를 넘어 이제는 통신망을 통해 가짜 진도이의 사진과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복제되고 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PC통신 게시판과 초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왕년의 스타 진도이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가짜 여배우의 노출 사진들이 끊임없이 업로드되었고 그 아래에는 익명성에 숨은 대중들의 천박하고 폭력적인 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억만리 타국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에 손을 담그며 육체노동의 고단함과 싸우던 진짜 진도이는 그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귀했던 이름이 고국의 시궁창에서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독한 무기력함은 화병이라는 끔찍한 형태로 그녀의 내면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매일 밤 좁고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누울 때면 심장 한가운데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라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벽을 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보아도 그 지독한 원통함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가혹한 육체노동, 그리고 절망적인 빈곤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진도이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잦은 소화불량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잔인하고 값비싼 의료 시스템 아래서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는 빈민 신분이었던 그녀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찰 한번 받는 데에만 자신이 한 달 내내 접시를 닦아본 돈의 절반을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그저 한인마트에서 파는 값싼 진통제와 소화제 한 줌으로 하루하루의 고통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날에도 그녀는 억지로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하루라도 쉬면 당장 다음 달 방세를 낼 수 없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공포가 질병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십 명의 스태프가 그녀의 컨디션을 살피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참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부신 미모와 건강한 에너지를 자랑하던 스크린의 여신은 이제 얼굴의 생기를 완전히 잃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발의 노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중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갔으며 눈동자는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방에서 무거운 그릇들을 닦아내던 진도이는 갑자기 명치를 찢어놓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응급차에 실려 로스앤젤레스의 한 공공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당장 청구될 엄청난 병원비에 대한 공포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그녀에게 건넨 진단 결과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병명은 췌장암, 그것도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온몸으로 암세포가 전이된 말기 상태였습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침묵하는 살인마로 불립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고 그로 인해 생존율이 극히 희박하며 말기로 갈수록 환자가 겪는 신체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한 병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극심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파괴하고 암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도이의 몸속에 자리 잡은 췌장암은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삼키고 억눌러야만 했던 피눈물과 억울함, 자본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뭉치고 썩어 문드러져 만들어낸 끔찍한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지옥 같은 육체적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주변 신경을 짓누르며 발생하는 통증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척추를 끊어내고 장기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그녀에게 미국 병원의 고급 항암 치료나 호스피스 병동의 집중적인 관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입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전 하나만을 손에 쥔 채 다시 춥고 외로운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쫓겨나듯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침대 위에 홀로 누워 진도이는 진통제의 기운에 취해 몽롱한 정신으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970년대 세상의 모든 빛을 한 몸에 받으며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반짝이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전생의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명성과 막대한 부를 쥐고 흔들었던 그 여배우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잘못된 결혼이라는 단 한 번의 선택이 불러온 파국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재벌 남편 달콤한 안락함을 약속했지만 결국 거대한 부채의 지옥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도망쳤고 고국의 연예계와 언론은 피 흘리며 쓰러진 그녀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인 이름마저 발가벗겨 저작거리의 웃음거리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중의 파멸, 돈을 뺏기고 이름마저 뺏긴 그녀의 삶은 자본주의 사회가 한 인간을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고 형체도 없이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표본이었습니다. 병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진도이의 입술 사이로 끊임없이 새어나온 것은 육체의 통증을 호소하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나는 그저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베개를 흠뻑 적셨지만 이 거대한 세상 어디에도 그녀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안식처마저도 오명으로 얼룩진 채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녀에게는 끔찍한 절망의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후 진도이의 시간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비참하게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형벌의 연속이었습니다. 진통제의 용량을 아무리 늘려도 뼈를 깎아내고 장기를 갉아먹는 암세포의 맹렬한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스크린을 수놓았던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탄력 넘치던 육신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렸던 몸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비틀어졌고, 수많은 남성들을 매혹시켰던 맑은 눈동자는 극심한 통증과 모르핀의 기운에 탁하게 흐려져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넓고 좁은 아파트. 그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서 그는 홀로 죽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과거 그녀가 감기 몸살만 알아도 수십 명의 영화사 관계자들과 지인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특종처럼 보도했고, 대중은 우상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영만리 타국에서 죽어가는 그녀의 곁에는 그 흔한 위로의 꽃 한 송이조차 없었습니다. 자본에게 버림받고 대중에게 잊혀졌으며 급기야 조국의 쇼비즈니스 산업으로부터 이름마저 강탈당한 채 완벽하게 고립된 여인의 주는 이토록 춥고 쓸쓸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자락에 서서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이 지옥 같은 육체적 통증과 삶의 비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녀의 영혼을 옥죄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고국에서 처참하게 짓밟혀버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희미해지는 정신줄을 간신히 부여잡고 곁을 지키던 소수의 가족과 지인들의 손을 뼈만 남은 앙상한 손가락으로 힘겹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핏발 선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치 피를 토하듯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제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그 싼 티 나는 에로 비디오에 나와서 옷을 벗은 여자는 내가 아니라고. 나는 평생 그런 더러운 영화를 찍은 적이 없다고. 내가 진짜 진 도희였다고 꼭 좀 말해다오. 그것은 수십억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는 것도, 자신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망친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평생 땀과 눈물로 일구어냈던 자신의 고결했던 이름 하나만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달라는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처절하고도 소박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는 적어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만큼은 더럽혀진 이름표가 아니라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묻히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길고 참혹했던 투병 끝에 1970년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 심볼 진도희는 결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했던 명성과 처절했던 몰락, 그리고 이름마저 도둑맞은 기구한 66년의 생애가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곁을 지키던 몇몇 가족들의 애통한 울음소리 외엔 그 어떤 화려한 조명도 대중의 애도도 동반하지 않은 지극히 초라한 퇴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의 사망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고국인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에 전해졌습니다. 70년대 톱스타 여배우 진도희, 미국에서 췌장암으로 별세. 기자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프고도 엄숙해야 할 부고 기사는 진도희의 삶을 2번, 아니 3번 죽이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참담한 총극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디지털 뉴스가 완전히 정착된 시기였습니다. 속보 경쟁에 눈이 먼 기자들은 고인의 삶을 진지하게 추모하거나 과거의 자료를 제대로 교차 검증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진도희라는 이름 석자를 황급히 타이핑했고 화면에 가장 먼저 뜨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기사의 썸네일로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짜 진도이가 출연한 수많은 에로 비디오와 그와 관련된 자극적인 가십 기사들이 인터넷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진도이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사진의 10중 8구는 1970년대의 오리지널 진도이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훔쳐 활동했던 에로배우 가짜 진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책임하고 게으른 언론 매체들은 사진 속 인물이 고인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가짜 진도이의 사진을 진짜 진도이의 부고 기사 영정 사진으로 떡하니 걸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 대중들은 인터넷 뉴스 창을 열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0년대 음악의 스타 진도이 별세라는 비통한 제목 아래 고인의 얼굴을 기리는 자리에는 과거 싸구려 성인물에서 헐벗은 채 웃고 있던 가짜 에로 배우의 낯선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가짜 진도이의 선정적인 과거 사진 모음을 부고 기사와 함께 슬라이드쇼로 묶어 올리는 극악무도한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한 인간의 엄숙한 죽음을 알리는 부고가 가장 저질스럽고 모욕적인 블랙 코미디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황색 저널리즘이 결탁하여 한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학살 현장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돈과 힘이 없어 침묵해야 했던 진도이였습니다. 암세포가 심장을 옥죄어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잃어버린 얼굴과 이름을 되찾게 해달라며 피눈물을 흘며 애원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언론과 세상은 그녀가 숨을 거둔 직후 그녀의 무덤 위에 가짜의 사진을 꽂아버림으로써 그녀의 마지막 소원마저 무참히 짓밟고 영혼을 2번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기사를 접한 일부 올드팬들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영화계 관계자들이 사진이 틀렸다. 저 여자는 진짜 진도이가 아니다라며 언론사들의 빗발치게 항의를 하고 나서야 몇몇 매체들은 황급히 사진을 교체하거나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대중이 가짜의 얼굴이 박힌 부고 기사를 클릭하고 소비한 뒤였습니다. 진도이의 죽음마저 가십거리로 소비되었고 대중의 뇌리에는 진짜와 가짜가 뒤엉킨 가장 지저분하고 기괴한 형태의 기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온전한 자신의 얼굴로 세상과 작별하지 못하고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도둑의 얼굴 뒤에 가려져야만 했던 진짜 진도이의 비극. 세상은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지독하리만치 가혹했고 그 어떤 사과도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언론사들이 부랴부랴 가짜 진도이의 사진을 내리고 사과문을 게재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는 위선적이고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정정 보도와 사과문은 기사 맨 밑바닥에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글씨로 처리되었을 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영만리에서 눈물로 밤을 지사으며 고인의 임종을 지켰던 유가족들은 고국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활극 앞에서 또 한 번 가슴을 치며 오열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빚과 세상의 오해 속에서 숨죽여 살다간 가여운 여인이 흘로 돌아가는 그 신성하고 엄숙한 순간마저 싸구려 가십거리로 능욕당하는 꼴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그녀를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진도이라는 한 인간의 비극적인 생애를 되짚어보면 우리는 이 잔혹한 드라마를 완성한 2명의 거대한 살인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자는 바로 무자비한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제도의 결탁이 만들어낸 끔찍한 괴물, 즉 그녀의 전 남편과 그를 둘러싼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스스로의 재능과 매력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던 당당한 여성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주체성을 거세당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이 이룩한 사회적 성취를 남성의 부속물로 치부하는 폭력적인 과행을 당연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명성과 신용을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한 무제한의 담보물로 징발했고 연대보증이라는 합법적인 올가미를 그녀의 목에 걸었습니다. 사업이 붕괴하고 파산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자본의 논리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재빠르게 법적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가 남겨둔 천문학적인 빚의 화살은 고스란히 방패막이로 남겨진 진도이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속이거나 빚을 진 적 없던 여배우는 남편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강탈당했습니다. 자본은 그녀가 머물던 집을 빼앗고 통장을 얼려버렸으며 마침내 그녀를 조국에서 쫓아내어 이국 땅의 냄새나는 식당 주방으로 쳐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나 불운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가진 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힘없는 자의 삶의 기반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압살해버린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도이를 완전히 소멸시킨 두 번째 살인자는 자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저급한 쇼비즈니스 산업과 황색 언론이었습니다. 자본이 그녀의 물리적인 생존 기반을 파괴했다면 이 두 번째 살인자는 그녀의 영혼과 역사를 난도질했습니다. 파산하여 타국으로 도망친 무력한 여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이름을 훔치려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범죄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도이라는 이름이 가진 고귀한 아우라를 탐욕스럽게 벗겨내어 싸구려 성인 비디오의 여주인공에게 덮어씌웠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예술적 성취와 대중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뒷골목에서 소비되는 끈적한 포르노그래피의 간판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끔찍한 도용 범죄가 수십 년간 묵인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하게 계급화된 법의 두 얼굴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남편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 진도이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그 어떤 기관보다 신속하고 폭력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진도이의 이름과 명예라는 무형의 자산을 강탈하고 훼손했을 때 법은 철저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빈민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접시를 닦는 늙고 병든 여인에게 국제소송을 걸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라는 법의 요구는 그 자체로 잔인한 조롱에 불과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은 결국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만 보호했고 모든 것을 잃은 진도이에게 법은 닿을 수 없는 신기루였습니다. 그녀가 겪은 이중의 파멸은 경제적 살인에 이어 인격적 살인까지 방조한 당대 한국 사회의 미개한 법치주의가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던 또 다른 공범들의 존재를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대중을 기만했던 언론, 그리고 그 기사와 비디오를 소비하며 천박한 호기심을 채웠던 우리 대중들입니다. 언론은 팩트를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채 망해버린 톱스타가 에로바우로 전락했다는 거짓 서사를 부풀려 돈벌이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대중 역시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높이 떠있던 태양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며 천박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가짜 진도희의 벗은 몸을 보며 진짜 진도희의 비참함을 조롱하는 가학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진도희를 죽음으로 몰아간 최장암은 단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이름 없는 늙은 여인을 향해 쏟아지던 세상에 이 거대한 악의와 폭력이 뭉쳐서 만들어낸 절망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타국의 낯선 일터에서 정신적 고단함을 견뎌야 했던 그녀의 침묵은 세상의 눈에는 비참한 도피로 비쳤을지 모릅니다. 고국의 대중들이 비디오 테이프 속 가짜 여배우를 보며 조롱하고 있을 때 진짜 진도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직한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이름을 훔쳐 돈을 벌던 비열한 자들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도망친 자본가들과는 달리 그녀는 단 한 번도 타인을 짓밟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와 짓물러 터진 손끝으로 뚝배기를 씻어내던 그녀의 하루하루는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눈물겨운 존엄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애로 비디오에 팔려나간 가짜 이름 뒤에 숨어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지만 영혼마저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끝내 그녀가 진실을 말할 기회를 빼앗고 부고 기세마저 남의 얼굴을 걸어두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세월의 덮개가 쌓인 지금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1970년대의 아름다운 여배우 진도이만큼이나 낯선 땅에서 비루한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접시를 닦며 정직하게 생을 버텨냈던 인간 김태하의 삶, 역시 참으로 고결하고 눈부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도의 죽음 이후 고국의 연예계와 영화 산업이 보여준 태도는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의 스타가 이영만리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계 차원의 공식적인 추모 행사나 회고전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녀의 이름을 훔쳐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제작자나 가짜 진도이로 활동하며 대중을 기만했던 여배우, 그리고 그 자극적인 가십을 퍼나르며 그녀를 조롱했던 황색 언론의 종사자들 중 그 누구도 고인의 영전 앞에 나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이라는 가장 비겁하고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인격 살인의 흔적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화되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진도이가 겪은 이 참담한 명예 도용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무겁고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퍼블리시티권, 즉 성명과 초상 등 개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보호망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미비했던 야만의 시대에 누군가는 억울하게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찢기고 밟히며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진도인은 바로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잔인하게 희생된 제물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지금과 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존재했더라면, 아니, 최소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적 윤리와 언론의 자정작용이 조금이라도 작동했더라면 그녀는 그토록 처절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수십 년 전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낡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타인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명예를 손쉽게 훼손할 수 있는 고도의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묘한 기술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인격을 살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키는 현대 사회의 범죄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과거 가짜 진도이 비디오를 만들어 팔았던 제작자의 비열한 탐욕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타인의 고통을 흥미거리로 소비하는 대중의 잔혹한 관음증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진도인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좀을 짓밟고 훔쳐낸 이름 위에서 춤추는 사회는 결국 그 맹독 같은 폭력성이 우리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오해와 조롱 속에 갇혀있던 진도희라는 이름의 진짜 주인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자본가 남편에게 이용당해 파산한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애로 영화에 출연하며 몸을 팔았던 타락한 배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집어삼킨 거대한 부채의 지옥 속에서도 남의 돈을 가로채거나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이국 땅에서 자신의 피와 땀으로 정직하게 빚진 삶의 무게를 견뎌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이름이 시궁창에 뒹구는 것을 보며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눈물겨운 투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싸구려 비디오 테이프의 표지가 아니라 1970년대 한국 영화계의 가장 빛나는 페이지에 고결하게 새겨져야 마땅합니다.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은 그녀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고 부조리한 세상은 그녀의 영혼이자 이름인 존엄성을 훔쳐갔습니다. 이영만리의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달아 없어진 지문으로 뚝배기를 닦으며 버텨낸 진도희의 삶은 그 어떤 영화보다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짜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홀로 진짜를 지켜내려 했던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빼앗긴 이름표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간 진짜 진도희. 비록 세상은 그녀의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고 가짜의 얼굴로 부고를 전하는 무례를 범했지만 뒤늦게나마 이 기록을 통해 그녀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가닿기를 바랍니다. 폭력적인 자본과 무책임한 대중의 탐욕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그녀의 그 찬란하고 정직했던 진짜 얼굴을 이제는 우리가 따뜻하게 기억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